자, 우리 전 시간에 우리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몇 가지 판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고, 여기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과 관련돼서 문제를 하나 더 풀고, 우리가 또 다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경찰관이 가서 총을 건져 발사하고 발사동으로 인해서 실명한 경우, 이거는 경찰관이 건져 발사죠. 가까운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져 발사라는 거죠. 가인 거부 금지의 원칙 위배되죠. 자, 7번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자, 그러면 저량권 남용이 아니며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다. 그러면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소할 때 충분히 정당하죠.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8번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취소에 행정처리 재량은 없다라는 것. 자, 9번에 대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 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 취소 정지한 것은 적법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번도 한번 하기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비례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특히 도로교통법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고, 경찰관의 직무집행법과 관련돼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10번에 장관 표창을 받았더라도 건품을 수사한 공무원에 대해서 해임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재량 처분에 있어서 법령상 환경 배려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환경 이익을 고려하여 산림 훼손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번과 관련돼서 13번이네요.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최강 계획의 변경 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자, 14번과 관련돼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최강의 시행을 위하여 제출한 산림 현질 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그래서 비례 원칙과 관련돼서 판례들이 많이 우리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비례의 원칙과 관련돼서 요 행정법상, 그러면 이제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이 원칙은 법치국가 원칙에서 나온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현행 헌법에서 이 원칙의 법원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다가 아니라 우리 헌법 37조 2항의 근거를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조치의 정도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적합성의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과 수단이라고 그랬죠. 공익의 필요의 정도와 균형이 하더라. 목적과 수단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건가? 그러면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3번의 필요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조치, 그 의도를 목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음을 의미한다. 필요성의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단보다는 바로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 침해의 원칙, 여기 나와 있죠. 최소 침해의 원칙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행정기관의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이거는 필요성의 원칙이 아니죠. 그럼 3번은 결론적으로 X다. 자, 4번의 상당성의 원칙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관계자의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로 상당성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적절한 어비기, 그래서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4번과 관련돼서 행정조치에 설정된 목적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조치를 침해하는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의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상당이죠. 여기에 그래서 4번은 X가 되고, 자, 5번의 행정조치는 적합한 수단 중에서 필요한 수단을, 그 중에서도 상당성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단계 구조를 우리가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계 구조. 우리가 적합성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합성을 우리가 또 알아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성, 단계별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는 제일 적절한 내용에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상의 비례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적절한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서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까지 이제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바로 신뢰 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신뢰 보호 원칙은 믿음신, 진짜예요, 진짜 믿을신. 우리가 이제 사법에서 대표적으로 공신력과 관련된 의미가 되겠죠. 믿을신, 진짜입니다. 자, 신뢰 보호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행위의 정당성, 전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보호는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원칙이 바로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건 그래요. 우리가 두 가지, 사회적 타당성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갈 건가, 법적 안정성을 갈 건가. 그러면 지금에 대해서 신뢰, 법적 안정성을 믿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 보호의 원칙, 그걸 뭐에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사회적 타당성이냐, 법적 안정성이냐. 그럼 결론적으로 그 종속성, 정당성, 종속에 대한 개인의 보호 가치, 신뢰는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이 즉 신뢰 보호 원칙이에요. 자, 신뢰 보호 원칙은 한마디로 건반언의 원칙. 좀 이야기했죠. 전전 시간에. 건반언의 원칙. 한 번 뱉은 말은 거기에 반할 수 없다는 게 건반언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건반언의 원칙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사법에서 오표시 무예의 원칙, 오표시 표시된 대로 그대로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자, 신뢰 보호 원칙과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며 건반언의 법리란 자기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주장을 금지하는 원칙을 바로 건반언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 사법에서 적용된 거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 자, B의 관계에서 요거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사법에서 대표적으로 이해할 때 민법에 어떤 내용을 걸어오면 집 한 채가 있어요. 여기 3억짜리 집이야. 자, 여기 이제 본인이고, 그러면 이게 본인이고, 본인이에요, 본인. 여기 바로 상대방이죠, 상대방. 여기 바로 지 대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리란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는 것. 이게 대표적인 대리고요. 자,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그러면 효과의 당사자, 행위의 당사자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요 3억짜리 집을 3억 허가 없이, 허가 없이, 자, 1억에 팔아왔다라는 거야. 1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역대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한테 집 팔 권한을 주지 않았죠. 이게 이제 우권 대리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C하고, 그러면 A 3억짜리를 1억에 팔았다. 근데 자, C하고 그래 B하고 거래를 했을 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다면 요 B에 대해서는 상속받겠죠. 그러면 요 C라는 사람이 B한테 가서 처리할 수 있는가?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바로 우리 건반언의 원칙을 박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건반언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신뢰보호 원칙, 다시 요 사례, 특히 민법에서 협의의 우권 대리와 관련돼서 자기가 선행 행위가 모순되는 거등의 주장을 금지하는 원칙. 자기가 권한도 없는데 팔아와서 3억짜리를 1억에 팔았다면 그때 배 아프구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요 자식은 어때? 배 아프죠. 그렇다고 B한테 가서 우리 처리할 수 있다. 이거는 한 번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뱉은 말은 지켜야 되거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건반언의 원칙이 된다는 거. 자, 우리 그러면 행정법상 대표적으로 그러면 행정의 기본 원리로서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신뢰보호 원칙은 뭘로 우리가 영미법에서는 뭘로 표현된다? 예, 건반언의 원칙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신뢰보호의 근거로서 이론적 근거는 박신이칙, 우리 민법 1조와 관련돼서 1조란 법원이죠. 2조 1항 법에 나왔어요. 권리와 의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신의책이란 독일의 행정법학인 미망인 사건에서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조 2항과 관련돼서는 권리는 함부로 남용할 수 없다. 권리 남용의 원칙을 천명하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은 바로 신의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이 곧 다수설이죠. 법적 안정성. 저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타당. 우리가 항상 판례는 사회적 타당성이 옳게 판례를 하느냐. 법적 안정성. 내가 법적 안정성, 법규에 대해서 믿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 보호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거는 신의칙과 법적 안정성 두 개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민트이죠. 자, 미망인 판결과 관련돼서 우리 미망인 사건에서 우리가 연계 바로 신의칙이야. 미망인 사건. 자, 동별인의 거주하는 원고가 서별인으로 이주하면 미망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관계기관의 지도를 받고 서별인에서 이주하여 보조금을 받아오는 중 1년 후에 피고 행정적인 원고의 청구권은 기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권리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조금 반환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 바로 미망인 판결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죠. 취지를 한번 보죠. 이 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러나 수익자가 결정의 적합성을 실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일단 확정되어 지급된 부양금 반환 청구를 반대한다고 판시하여 미망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라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망인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 신의칙.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해석 기준에 중에서 우리가 2조 민법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뢰 보호 근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해석을 당사자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래서 목적, 그 다음에 사실인 간섭, 그 다음에 자, 임의 규정, 신의칙, 요 신의칙이 대표적인 신뢰 보호의 근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은 당사자의 목적을 불명하는 사실인 간섭으로 가고 임의 규정, 신의칙으로 간다고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목, 사, 임, 신 이렇게 돼. 자, 목적을 살펴보고 불분명하면 사실인 간섭으로 가고 사실인 간섭이 불분명하면 임의 규정으로 가고요. 여기에서 불분명하면 어디로 간다? 신의칙으로 간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로서 두 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망인 판결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미망인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신뢰보호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신의칙 법적 안정성, 거기에 대해서 미망인 판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더 우리가 보죠. 실정 법적 근거. 일단 실제 검토 근거로 해서는 일단 거의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겠죠. 행정기본법. 그래서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이제 국세기본법에는 다수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 4조 2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처의 간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일 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의 해할 우리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간행에 의해서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자, 행정절차법 4조 2항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의 통칙으로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제정한 게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이제 근거를 우리가 하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판례의 원칙으로서 대부분은 신뢰 보유 원칙이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게 평가되기도 하지만 신뢰 보유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동의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신뢰 보유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조출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일단 판례 입장에서도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일단 신뢰 보호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요 판례들의 입장이 되겠죠. 자, 신뢰 보호 원칙과 일반적 요건들. 자, 선행조치. 자, 그러면 선행조치가 있어야죠. 공적인 견해가 표명이 돼야 되는 거. 자, 신뢰보호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돼. 왜 선행조치가 없다면 신뢰를 보호할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선행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 선행조치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믿었으니까 신뢰보호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선행조치에 대해서는 법령, 행정규칙, 처분, 학약, 행정지도, 기타 적극적, 소극적 운동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 일단 신뢰보호 측에서는 선행조치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주는 거니까 이번에 선행조치는
명시적, 묵시적 행위죠. 여부를 불문하고 적극적, 소극적 행위인가도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사실행위도 이에 포함된다라는 것.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두자고요. 이에 포함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행정행위의 경우 적법행위, 위법행위인지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적법 그러면 대표적으로 적법과 위법, 위법에 대해서 우리 이게 그러면 적법과 위법의 차이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바로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보상은 적법에 대해서 이거 적법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자 배상이라는 것은 즉 위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위법행위가 바로 뭐예요? 바로 고의 가실이죠. 보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적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대. 그래서 국가가 수용을 했습니다.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수용했다면 적법행위죠. 그래서 손실보상법이지 손실배상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공무원이 잘못했어요. 그때는 국가보상법이 아니라 국가배상책임이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행위의 경우 적법행위와 위법행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라는 점. 자, 판례는 행정책의 선행 조치와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 범행이어야 하고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학설보다는 선행 조치 인정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뱉은 말은 지켜야 되겠죠. 이게 바로 공적인 견해 범행이야. 공적인 것. 그렇죠? 자, 신뢰보호 원칙으로서 1단계 왜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선행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 손해를 적게 배상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견해가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일반 요건으로서 다시 읽어봐요. 선행 조치, 그 다음에 공적인 견해 표현이 있어야 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하는 선행 조치의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리 한번 보죠. 구체적 의사표시, 명시, 묵시, 단순 의락제.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괴됨이 없이 실질에서 판단한다. 부작이 일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의사표시는 제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개 우리가 보죠. 4년 동안 한 건도 면회서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비가세 간행이 성립하였다. 여기 이제 자 그러면 면회서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비간행 간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자, 4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공적 견해 포명 여부는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에 의해서 판단 행정처의 공적 견해 본인이 있었는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의 운동을 하게 될 구체적인 경위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춰 실질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자, 대표적으로 요 4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우리 중요한 판례니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판례를 우리가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 두 가지 요건을 또 한번 보죠. 보호 가치 있는 신뢰해야 돼. 그러면 관계인의 기책사유가 없어야 돼. 아까 뭐에 선행 조치가 있죠. 공적 범행 견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해야 돼. 보호 가치 있는 신뢰. 관계인의 기책사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선행 조치의 정당성, 존속성에 대한 관계자의 신뢰가 보호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 즉 그렇게 신뢰하게 될 때에 대해서 관계인에게 기책사유가 없어야 돼. 그래서 따라서 사기, 강박, 악의, 중과실 등에 의해서 선행 조치를 받을 경우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되고, 공적 견해 표현.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 관계인의 기책 사유가 없을 것.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 우리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죠. 사실은폐나 사이의 방법에 의한 허가 등의 취득의 경우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자,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관계기인의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번을 볼까요? 허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하사관에 임명된 자가 3년이 경과한 후 하사관 임명이 취소된 경우 요거는 신뢰 이익이나 비례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관계인의 기책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관계인의 기책사유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한번 봐봐요. 기책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관계인의 범위는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책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요건으로서 첫 번째 상대방의 조치. 자, 상대방의 조치, 즉 처리 보호야. 신뢰보호는 행정기관의 조치를 신뢰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뢰를 의인한 처리 행위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에 관계없이 바로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에 따른 모든 행위라 우리가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에 대해서는 여기 선행조치. 이제 외워요. 선행조치 공적인 계획회원. 두 번째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본다면,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선행조치. 자, 두 번째를 우리가 보죠. 자, 보호가치 있는 신뢰. 즉, 관계인의 기책 사유가 없을 것.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조치, 처리보호가 있어야 되는 것. 이 요건 세 개에 대해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 해놔야 돼? 암기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암기 없으면 뭐 시험도 못 본다는 거야. 그래서 필수적으로 외울 거와 암기와 이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외워둬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꼭 암기를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 암기 세 개의 요건을 반드시 외워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인과 인과관계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하지만 인과관계. 인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야.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로 표현한 거 그렇죠. 그래서 원인, 인과라는 거야. 자,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죠. 법률 요건. 여기에 대해서 법률 결과가 뭐냐? 이게 바로 법률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법률 효과의 원인이 그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의 결과가 곧 법률 효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원인과 결과, 요건과 효과의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돼야 돼. 행정청의 선행 조치와 상대방의 한 조치 사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그러면 행정청의 선행 조치와 상대방의 한 조치가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우리 자, 신뢰 원칙, 신뢰 보호 원칙을 준용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행정청의 선행행위에 대해서 정당성과 계속적으로 믿음으로써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여야 돼. 그래서 인과,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허위 확인 행위로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확인 행위와 손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요즘 이제 특히 이제 문제점 우리 토지개발공사 관련돼서 인과성이 있느냐, 확인 행위와 전에서 손해사에 상당 인과가 관계가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대두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와 관련된 관련 판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이 존재해야 돼. 다섯 번째 요건으로서 행정청에 반하는 행정작용이 존재해야 된다. 1번 이러한과 관련해서 1번 행정청이 흥한 선행위에 반하는 후생 조치를 하였거나 선행조치에 약속한 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여야 하고요. 영어는 신뢰보호의 요건이 성립 요건이 아니라 적용 조건을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잡아두신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행조치에 관한 행정작용의 존재로서 여기에 대해서 관련 판례가 대표적으로 요 판례니까 한번 본인이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것, 우리 이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거는 20세기 초 이래 독일에서 학설 판례상 성립되고 발전되어 오다가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이 규정됨으로써 우리 행정절차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행정절차법도 규정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최근에 개정되는 행정조사법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이것은 민법상 신의 측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자, 신뢰보호를 근거는 법적 안정성을 두는 경우와 신의 측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지만 다수서는 뭐라고 그랬죠? 법적 안정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2번은 X야.
자, 적용 영역으로서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행정법상의 할약, 실권, 계획 변경 등이 있고요.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학자들은 성립 요건으로 행정청의 선행 조치, 신뢰 보호 가치, 신뢰 기인한 상대방의 조치, 선행 조치에 반하는 행정 조치의 존재를 우리가 듣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대해서 우리 비례의 원칙, 전 시간에 비례의 원칙에 뵙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뢰 보호 원칙에서 보고 있어요. 행정법의 가장 기본 원리들이니까 반드시 암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